문제는 급여였어요.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입장이고 월급을 딱 받아봤더니 한 230만 원 정도 찍혔던 기억이 나요. 각종 공과급들 떼고 나니까 사실상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18년도 제가 7월에 돈을 좀 벌어보자, 로고 디자인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이제 그걸 납품하게 되는 그런 곳에다가 3군데 정도 올렸었는데요.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달에만 1,000만 원 정도. 저는 사실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23년도 제 매출이 한 13억 정도였고 24년도가 100억, 25년도가 한 지금 700억이 좀 넘어가는 중인데 초효율의 방식을 찾으면서 부업에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신흥 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면밀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에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 500억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업가가 된 초효율의 대가 주식회사 타이탄 컴퍼니의 대표이사 오일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말하면 될까요? 여기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타이탄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이탄 철물점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오윤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이제 컨텐츠에서 보면은 워낙 많은 이제 액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감이 없는데, 사실 500억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번 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매출이죠. 이미 그 위를 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어느 정도를 향해 가고 있나요? 목표로? 최근에 조금 이제 저희 회계장부를 한번 싹 볼 일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목표 자체는 한 750억 정도 보고 있고 현재 한 720억 정도는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4년쯤 전인가 이제 블로그를 한참 시작하셨을 때 내 이번 연도의 목표는 연매출 얼마다 적은 그 액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그 액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적었었는지? 22년도 1월 1일에 썼던 목표액이 저 기억이 나요. 월 100만 원짜리 부업을 3개 이상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년,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연매출이 이렇게 뛸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전혀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간 거지 어떤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었고,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고자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20대 내가 원하던 과를 간 것도 아니었죠. 원래는 디자인과를 가고 싶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비 때문에 교대를 간다 생각이 됐는데 가니까 내가 원하던 그런 과목이나 그런 커리어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다 안 되고, 그럼 20대가 그렇게 우울하면 사실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임용고시를 다시 치고 그 다음 다시 또 도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때는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일만 저지르고 돈만 날리다가 갑자기 정상적인 일을 하는 자식이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그럼 임용고시 잘 쳤다, 교직 생활 진짜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서 교직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급여였어요.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입장이고 월급을 딱 받아봤더니 한 230만 원 정도 찍혔던 기억이 나요. 전세 이자 떼고 통신비, 교통비, 뭐 생활비, 뭐 이런 각종 공과급들 떼고 나니까 사실상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때 꿈꿨던 것처럼 집을 살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임용고시 칠 때 사실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다시는 사업하지 않겠다. 당연히 그걸 또 가족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부업을 좀 해야겠다. 사업은 아니지 않냐, 내가 본업을 접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핑계 속에서 제가 30살에 원래 부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 몰래 부업이라고 하죠. 겸직이 안 되는데. 네, 겸직이 안 되니까 이제 와이프가 마침 또 주부여가지고 와이프 명의로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던 아이템들을 굳이 이제 돈을 크게 벌 필요도 없고 단돈 5만 원만 벌어도 어떻게 보면 본업이 있으니까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로고 디자인을 판매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로고 디자인, 상세 페이지, 그건 이제 20대 때 한번 경험을 했던 것을 이제 부업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좀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게 사업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업을 잘 못하면은 다음 달에 다가오는 카드비부터 걱정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리수를 범하게 되는데 오히려 부업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보니까 사업할 때 그렇게 안 풀리던 게 부업에서는 굉장히 잘 풀렸었어요.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께서 좀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업가라고 하는 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맞습니다. 당장 내가 받는 월급은 오르는 게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돈은 더 필요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부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 많은 부업에 대한 정보가 있고 부업이랑 사업의 가장 큰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일단은 부업 한다고 쳤을 때 이런 게 좋더라. 부업을 할 때는 솔직히 힘들긴 했어요.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원래 메인 잡이 있으니까. 그렇죠. 메인 잡이 끝나고 저녁 시간 아니면 주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거의 만날 시간도 없었고 거의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막 로고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본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단돈 5만 원을 벌어도 왠지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만족감이 큰 게 좀 부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이 부업 아이템이 흔들리거나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 아이템이 갑자기 영영 소멸한다고 해도 인생이 망하진 않죠.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네. 나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디자인이라는 특정 어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그럼 부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배움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디자인을 했던 이유는 미적 감각이 막 뛰어나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뭐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쿠팡 로켓크로스 부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디자인은 일단은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책이나 컴퓨터에 파묻혀서 기술을 익히고 나면은 일단 당장 나는 시간이 들 뿐 돈은 들지 않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팔고 나면은 비용이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디자인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배움의 시간은 저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합니다. 부업을 통해서 처음에 이 정도까지 벌 수 있구나 했던 액수는 얼마까지 달성해 보셨어요? 부업으로?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에선 참 안 됐던 게 부업에서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 제가 7월에 와이프랑 나름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하니까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해서 로고 디자인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그 당시는 크몽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오투잡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재능넷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이제 그걸 납품하게 되는 그런 곳에다가 3군데 정도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홍보를 했었네요. 근데 로고를 제가 처음에는 시안 2개를 그려주는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려줬었는데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달에만 거의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큰봉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재능 마켓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큰봉에 가입해서 올리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주문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안 2종에 당시 10만 원이면은 굉장히 싼 금액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AI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싸게 하는 분들도 종종 보이긴 하는데 당시 아마 제가 제일 쌌을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부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만 팔려도 너무 감사합니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진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부업을 할 때는 너무 크게 이거 가지고 막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더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사실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 부업을 시작할 때 50만 원만 더 벌자. 소박했네요.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연히 처음에 오픈하고는 문의가 없었는데 오픈하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문의가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개 정도씩 문의가 왔는데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스스럼 없이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인가 7개 정도를 팔았는데 70만 원이 덜렁 들어오니까 와이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와 우리 부자 됐다 이런 생각으로 부업에 완전히 몰입했던 시간이었죠.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강의 플랫폼도 운영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네네. 부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던가요?
좀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술을 요즘 보니까 강의들 보면은 뭐 4주 만에 뭐 해서 뭐 하루 네. 얼마 투자 엄청 하루에 많이 보여요, 그런 거. 예, 하루 2시간만 해도 뭐 얼천 벌어야 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쌓이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배우고 좀 낯설고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빠르게 내려놓는데 당연히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은 좀 낯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글 배우는 것도 그냥 낯선 일인 거잖아요. 그 낯섦을 돌파하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디자인 부업을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책에 보면은 농수산물 위탁 네. 그리고 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간 건가요?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 상당히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18년도에 디자인을 해서 제가 19년도 거의 하반기 거의 초입부까지 이렇게 좀 한 1년 정도를 바짝 돈을 벌긴 벌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한 1년간 안 자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쉴까? 한 달만 쉬어야지 하고 일을 내려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번 내려놓으니까 다시는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몸을 갈아 넣어서. 네, 그 고통을 너무 아는 거죠. 보통 바프 한 번 찍으신 분들이 바프 두 번째 잘 못 찍으시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이거 정말 못하겠네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애기 태어나면 잠 못 잔다라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잠도 못 자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부업을 좀 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돈은 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해야 되겠는데 로고는 진짜 다시는 그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딱 그때 정말 우연히도 제가 한참 디자인하던 시절에 이렇게 막 도와줬던 반찬 가게하고 과일 가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야 고구마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당장 이제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쇼핑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했어요.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내가 잘 만드니까 상세 페이지나 디자인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 내가 다 공부해 줄게. 대신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너한테 주문서를 보낼 테니 너가 물건을 보내주면 나중에 내가 그 물건 대급을 지급할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게 좀 사인이 잘 맞아서 그날 제가 퇴근길에 그 친구랑 통화를 했거든요. 보통 교사들이 4시 반에 퇴근하는데 그 친구가 그날 군산에서 바로 날라왔어요. 제가 있는 부산까지 날라와서 같이 고구마를 팔기로 고구마 동맹이 결성이 됐던 거죠. 고구마 결의를 했네요. 네, 고구마 결의를 했죠. 그때가 좀 시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플레이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신품종의 고구마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공동 구매를 하자. 남는 마진을 너랑 나랑 반반 나누자. 이런 것들을 막 제안을 보내는 일이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팔면은 저희가 10개 팔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21년도부터 22년도 내내 이렇게 했던 부업인데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의 월에 한 5천만 원씩 팔렸었고요. 근데 이게 마진율이 인플루언서를 다 떼어줘도 남는 순수 마진율이 20%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구마 이름을 흑당 고구마라고 이름을 짓고 브랜딩을 해서 일반 고구마가 2만 원에 판매되면 전 4만 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비싼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진이 괜찮았어요. 20% 정도 남으니까 거의 월에 1,000만 원 정도를 고구마로 벌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데서 이제 여름에는 복숭아 팔고 하는데 돈을 버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겸직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약간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막 쓴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글감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글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저의 사업 실패에 대한 스토리, 나중에 이제 로고나 상세 페이지를 팔면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재기할 수 있었던 스토리들을 막 쓰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댓글도 안 달렸는데 점차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로고 안 하시겠네요. 로고 좀 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교대 때 공부는 안 했지만 또 나름대로 좀 과외는 열심히 했거든요. 좀 고액 알바다 보니까 약간 그 당시 했던 그룹 과외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블로그에 오늘 모집글을 썼어요.
내가 로고를 가르쳐 줄 건데 한 명한테 내가 가진 걸 다 알려주겠다. 그건 250만 원이다. 근데 2명은 220이다. 3명은 뭐 얼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명 이상이 되면은 120만 원에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 여러 명이 오면은 싸지는 구조로. 예, 그룹 과외가 원래 그렇잖아요. 단 120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저는 그냥 한 6명까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글을 딱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올리자마자 아무도 댓글 안 나는 거예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울까? 내가 너무 나댔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주부분이 맨 처음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분이 이제 봄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주부분이 진짜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 댓글이 딱 달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막 불이 막 퍼지는 것처럼 한 27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상 받고 보니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갑자기 벌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20대에 나락을 좀 경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네. 월급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다시 교직의 길을 갔지만 너무 그 급여가 적고 그래서 다시 부업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처음에는 디자인,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어느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에 블로그를 했는데 그 블로그에서 강의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 맞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이 네. 부업에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그거는 나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심지어 지금 거의 뭐 700억, 800억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업가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돈 버는 체질, 돈의 공식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 부업의 과정을 통해서 비법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바라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돈 벌고 싶어라고 하는데 사실 돈은 무언가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대가기 때문에 반드시 팔 것이 필요해요. 팔 것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팔 것이 있어도 무인도에서 팔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 것 곱하기 살 사람의 수가 곧 돈이다 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팔 것이 0이면은 아무리 살 사람이 많아도 꼭 0 곱하기 뭐 100만 해도 0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팔 것은 너무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은 100만 곱하기 0을 해도 0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디자인이나 농수산물 위탁이 잘 됐던 이유는 좋은 팔 것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걸 사줄 사람도 많았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 내 제품 좋고 내 서비스 좋고 이 시장도 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돈을 못 버냐. 그런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왜 돈이 안 되는 걸까요? 그 공식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이고 냉혹하잖아요. 그냥 내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잠재 고객들이. 예, 그냥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그냥 간단한 마케팅 서적 좀 읽어서 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저한테 타철님 왜 저는 돈이 안 벌릴까요? 그래서 그걸 막상 가보면은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데 방문자가 0이에요. 0인데 당연히 안 팔리지.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마케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마케팅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하신 실수가 마케팅 업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마케터는요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자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지. 그래서 좀 사장님들이 무조건 이걸 남한테 마케팅을 맡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약간은 배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뭘 배워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에 글을 쓰면 누군가는 읽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있으니까요. 뭐 블로그를 좀 상위 노출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스레드를 글을 썼을 때 좀 널리 도달시키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확산이 잘 되는지 아니면 또 요즘 인스타그램에 보면 굉장히 좀 유쾌하고 좀 재치 있는 이런 광고 콘텐츠들이 많던데 이런 것들을 광고 티가 나지 않게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퀄리티가 좋지 않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시면은 조회수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단 몇십이라도 나오는데 그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물건이 판매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샤넬백을 팔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 마케팅 SNS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돈을 버는 체질의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신흥 부자들을 딱 면밀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에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당시 이제 굉장히 잘 나가셨던 그런 분들의 가장 맨 처음 올린 콘텐츠부터 봐요. 저도 그래요. 항상 뭐부터 했나.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조회수가 작다가 어떤 시점에 예, 맞아요.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유효한 콘텐츠였구나를 파악하는 걸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다 SNS나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함께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모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SNS를 뭐 잘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블로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 해 나가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또 플랫폼에서 많은 강사들한테 브랜딩이라든가 마케팅도 알려주실 거고 사람들을 네네. 관리하면서 노하우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컨텐츠가 돈으로 바뀌려면 사업자로서 네. 어떤 거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그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뜸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거 사 하면은 사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의 스토리를 먼저 드러내면서 나의 팬을 단 3명이라도 저는 만들어 보라고 항상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팬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만드는 과정들,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블로그에도 내 스토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강의로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저 강의 팔아요 하면은 욕을 먹었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전에 제가 막 돈을 버는 과정들을, 저는 대나무 숲이었기 때문에 정말 좀 투명하게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강의 수요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부업은 사실상 거의 혼자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내 노력을 이제 막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좀 도약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되게 퀀텀 점프를 했는데, 네. 부업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비결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이름이랑 사실 여기서 초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거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좀 잘 쓰는 사람을 효율적이라 하잖아요. 초효율의 방식을 찾으면서 이 부업에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효율 방식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1인 인플루언서에서 정말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내 시간이 없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문의를 주시면은, 저는 무조건 직원은 뽑아보셨어요? 부터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고구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팔았던 아이템은 복숭아였거든요. 네. 근데 이 복숭아를 할 때쯤에는 진짜 교사를 그만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너무 내가 하는 일이 힘드니까 내 일을 좀 대신해 줄 직원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 블로그를 읽는 팬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직원을. 블로그를 그러니까 구독자를, 팬을 네. 내 직원으로 이제 드린 거네요. 동탄에 사는 친구인데 부산까지 온 거죠. 월세를 구해서 와서 저랑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사인 걸 그 친구는 또 알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막 발주도 놓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야,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하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쓰는 시간이 효율적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일을 시킬 때 몇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을 그 친구한테 시켰어요. 어차피 이거를 내가 해봐야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싫어하는 일을 시켰어요. 다행히도 이제 그 친구는 좀 저랑 또 결이 조금 달라서 제가 못하는 일을 참 잘했고, 제가 싫어하는 일을 참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핏이 맞으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일 때랑 지금 이제 연매출이 500억 정도로 갈 때랑 어떤 부분이 사업가로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어떤 능력을 잘 발휘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뛰었다. 몇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23년도 제 매출이 한 13억 정도였고,
24년도가 100억, 25년도가 한 지금 이제 700억이 좀 넘어가는 중인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23년도에는 AI가 좀 되게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저는 좀 AI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지 직원들이 하는 거지 직원한테 야 요즘 AI가 좋던데 너 해봐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업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R&R이라고 하잖아요. 역할 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 좀 적성에 맞춰서 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얘는 자신의 적성이 못 알아보고 있네. 그때는 이렇게 찢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효과적으로 분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다른 직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강의를 해서 돈을 번 거는 사실이지만 저 혼자 강의를 하면 저 역시도 제 몸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강의도 잘하지만 저는 강의 기획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실력은 있고 은둔 고수지만 사실상 나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을 브랜딩하고 강의 기획을 해주고 강의는 너가 해. 수익은 우리 이렇게 배분해 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전엔 저 혼자 뛰었는데 지금은 저희 소속 강사 수만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좀 넘거든요. 100명이 막 벌어주니까 당연히 매출이 커지는 거죠. 그때 연매출 10억 정도 할 때랑 지금이랑 하는 일은 같은데 그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확 커질 수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AI 툴을 사용하는지 그거 좀 공유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AI를 보통 배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챗GPT 정도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 블로그 글 쓰고 싶어 하면 뭐 클로드나 아니면 이제 구글이 만든 제미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AI의 세계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가사와 이런 음악 분위기를 입력해주면은 노래를 작곡해주는 수노 AI라는 것도 있고요. 제 사진을 이렇게 넣고 글을 입력하면은 입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면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헤이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초기 성장할 때 시간이 너무 없었을 때 직원들이 그냥 대본을 써서 네. 제 헤이젠 아바타에다가 막 넣었어요. 예. 그러면은 제법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와요. 내 얼굴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킥이 있죠. 11랩스라는 또 AI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음한 파일들을 11랩스에다가 전송하면은 목소리를 완벽하게 위조해줘요. 그래서 11랩스에 있는 API를 이 헤이젠에다가 끌어올 수 있어요. 내 목소리로 내 얼굴이 말해주니까 그 이질감을 잘 못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AI는 사실 정말 종류가 많고 이걸 엮어 쓰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헤이젠보다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뭐 힉스필드나 뭐 클린 같은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은 AI는 정말 많은 걸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미드저니 같은 데서 이미지를 잘 만든 다음에 이 여자가 트림을 끄억 하는 거를 연출해줘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끄억 하는 영상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후킹 포인트로 많이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 때 AI를 특히 좀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군요. 네, 맞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마케팅하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고 네.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 때 AI를 활용해서 대폭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여기 하나 포인트가 또 하나 있긴 해요. 챗GPT는 당연히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GPT를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초열 같은 책을 한번 써서 엄청난 양의 텍스트 원고를 GPT한테 학습시키고 나면은요, 네. 저를 흉내낼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네, 어떤 문체를 쓰고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애인지를 아니까. 그럴 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최신 토픽 같은 걸 주면서 나를 흉내낸 말투로 이 최신 토픽에 대한 견해를 적어달라면은 긴 이런 블로그 글을 짜낼 수가 있는데 이 긴 블로그 글을 가지고 스레드 글 써줘 하면 몇 개 나눠서 써주죠. 그래요? 네, 유튜브 스크립트 뽑아줘. 그럼 유튜브 스크립트를 또 쫙 뽑아줍니다. 저는 이거를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텍스트들을 만들고 그걸로 가지고 좀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편이에요. AI를 가지고 컨텐츠의 기본적인 스크립트나 내용을 짜고 네, 그 다음에 제작까지 시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린다.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도 지금 이런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저관여 콘텐츠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뭐 국뽕,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랑 어머니도 한 번씩 카톡으로 막 보내주시는데 뭐 햄버거랑 이 음료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영상들 있죠. 건강, 시니어 이런 영상들은요. 사실은 꼭 우리가 얼굴이나 이런 걸 노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AI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빠르게 분업하고 AI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막 올려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일단 그런 방식을 쓰되 최대한 좀 저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AI를 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앞에 뭐 부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AI도 있고 커뮤니티 있겠지만 결국에는 브랜드, 네. 내가 브랜드가 되고 회사라는 그 브랜드를 그 고객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돈 버는데 브랜딩이 도움이 됐나요? 네,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돈 버는 공식, 팔 것 곱하기 살 사람의 수다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지면서 사실 큰 돈을 벌었는데 곱하기 브랜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시장통에서 파는 이런 소가죽 가방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큰 돈이 되진 않는데 샤넬백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소가죽으로 만들었어도 많은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그걸 알아보고 정체성이 정해진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높은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806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모임 공간이었지만 이 806이라는 게 점점 더 알려지고 이 806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점점점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806이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가 롤렉스 같은 시계를 사러 가보면은 없잖아요. 롤렉스에 가면은 공기만 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싼데 많이 사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싸진다 해서 판매량이 줄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알려지고 그 정체성이 더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찾는 사람도 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리고 대표님도 아마 정말 많은 뭐 강의 플랫폼 혹은 사업가 속에서도 오일록, 타이탄이라는 그 브랜드가 각인이 됐으니까 지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하는 사업에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최근에서야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우리가 국내에서 만든 교육 콘텐츠들을 이 K컬처에 힘을 빌어서 이렇게 언어를 번역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뭐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뭐 등등등등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단순히 한국의 교육 콘텐츠가 한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원소스 멀티유즈 좋아한다 했잖아요. 힘들게 찍은 이런 강의 교육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게 만들고 싶고요. 매출액을 좀 정말 많이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아가서는 뭐 상장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저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서, 사람은 항상 자신만의 레거시를 무엇을 남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해주고 나서 내가 남길 레거시는 뭘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가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노력하고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조금 산증인 같은 증인이 되어보고 싶고, 좀 이렇게 희망을 잃은 어떤 청년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아니면 또 청년뿐만 아니라 뭔가 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막한 분들에게 저 녀석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치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문장이 있다면 뭔가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은 안 해서 안 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하면 된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